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효령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려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감기 네.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얘기처럼 정말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왠지 몸도 그렇습니다. 축 처지고 참 이 활동하기 싫은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참 필요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이게 알고 보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잠을 잘 못 자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우리 노화 시계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을 잘못 자면은 빨리 늙을 수도 있고 네. 또 피부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가장 흔한 인사말이 많이 춥죠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의 추위를 걱정해줄 만큼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파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됐습니다. 작년보다 더 춥다는 느낌 있으시죠? 작년 기온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올해가 더 춥습니다. 작년 서울의 12월 13일 최저 기온은 0.4도였던 반면 올해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도 10도 이상 차이 나겠습니다. 8.8도에서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작년보다 34%나 감소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중국을 거쳐 미세먼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올해는 북쪽에 차가운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낮아졌지만 미세먼지는 줄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전국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 강릉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대구는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무중에서 겨울무를 최고로 친다는 말 다들 아시죠? 겨울무가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사과에 무려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로 할 수 있는 요리들 뭐가 있을까요? 물을 넣고 끓인 시원한 묵국과 무된장찌개, 또 제철 생선과 함께 무조림을 해도 맛있겠습니다. 무청으로는 시래기국 시원하고 뜨끈하게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피플 애니쇼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중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바로 어제 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딸의 친구를 이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이영학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그 딸도 지금 함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를 어쨌거나 유인을 했고 이 살해 후에 사체 유기하는 데에도 지금 공범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 주범인 이영학이 그 딸의 재판에 증인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영학의 진술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영학이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가 가서 그 친구 A 양을 데리고 오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고 나중에 살해 후에 뭐 사체 유기할 때는 이거 너가 돕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다. 뭐 이렇게 회유와 독촉을 했다. 이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재판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딸이 스스로 아빠의 범죄를 도왔는지 아니면 아빠의 또 다른 압박이라든가 폭행, 폭언이 있었는지가 실은 어제 재판의 관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재판을 통해서 이영학 씨가 딸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재판에서는 딸의 그동안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딸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학이 딸을, 그러니까 자신을 수시로 폭언을 했기 때문에 딸의 입장에서는
그 이영의 그 압박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강요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적극 변호를 하게 됐는데요. 네. 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때가 언제냐?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 이제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이제 증언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영학은 자신은 딸을 때린 적 없다. 폭언은 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거 가지고 왜 딸이 그럼 두려움에 떨었냐 했더니 또 이영학이 참 끔찍한 얘기를 자신 스스로 했는데 네. 자기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는데 그 모습을 아마 딸이 보고선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영학 자체도 지금 정신이 저런 얘기를 자기가 예. 내가 걔를 때려 죽였고 그걸 예. 딸이 보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상적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변명을 한 건데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신은 때린 적이 없고 네. 폭언 정도만이라는 변호를 했는데 아. 지금 이 대목에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참 진짜 그 이영학의 포악성, 잔인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방금 네. 전에 딸이 조금 네.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화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속적인 학대 피해자는 네네. 처음에 재판을 하거나 어떻게 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을 최초에는 변호한답니다. 하고 돕지만 어느 정도 격리가 되고 완전히 그 대상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때는 이제 진실을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이영학 딸의 변호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영학에 대한 수시적인 폭행이라든가 강압 압박이 있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왜곡이 있었다는 진실을 딸이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 핵심, 엄마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도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딸이 어떤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영학 그리고 이영학 딸의 마지막 결심 공판, 즉 검찰이 형을 구형하는 날이죠. 네. 이게 내년 1월 10일로 잡혔거든요. 네. 아마 이 사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영학이 그 뭐 부인 살해, 딸 친구 살해뿐만이 아니라 이 후원금을 편취한 것, 그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성매매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가 기소 여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함께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갑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자신을 대학 교수라고 밝힌 취객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택시는 밖을 보는 블랙박스도 있지만요. 네. 차 내부를 살피는 이제 그런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 지난주 강남에서 저녁에 있었던 한 취객과 택시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CCTV 영상이 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네,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취객이 뭐 거의 만취가 됐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동을 피게 된 겁니다. 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뭐 이렇게 취객이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난동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대학 교수인데 내가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을 해라. 하고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네. 너는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좀 녹취된 게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예,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예. 네. 여기 왼쪽이 가정입니다. 자장 하수가라니까 내가 뭐 어디로 뭐 이건 아이 자장하면 되잖아 자장 세상이 이걸 뒤바뀐 줄 알아? 싸움 실제잖아 임마 돈 주는 놈이 네가 돈 줬야 아, 예. 누가 봐도 참 심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가배행포가 많은 곳이 택시 아닌데요. 네. 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택시 안에서. 그런데 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저 사건 같은 경우에 저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니까 기사가 당황을 해서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아.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됐고 경찰서 내에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게 된 건데 네네. 이때 당시 뭐 대학 교수는 자신은 전혀 폭언을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또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택시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 이런 갑질이 또 많이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택시 갑질이고 뭐 일부 CCTV 뭐 영상 뭐 이 녹취로 공개된 것은 네. 좀 이제 나이 많으신 기사분에게는 늙어서 눈길이 어두우면 뭐 집에나 있어라 뭐 이렇게 좀 독서를 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참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갑질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젠 우리도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자 이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이 착한 게 아니라 일본 매뉴얼이 착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뭐 항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세부적으로 이제 지침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럼요. 그렇죠. 지를 안 하고 예, 예. 예의를 서로 지키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네. 참 예전에는 우리가 정이 넘치는 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세상이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네. 이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적어진 게 아닌가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씁쓸합니다. 듭니다. 예, 자 아무쪼록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제 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조금 따뜻한 이불을 장만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맘 먹는 경우가 있는데 무턱대고 거위털 이불 같은 고가 이불을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100% 거위털이라고 판매되는 이불이 실제는 함량 미달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저도 몰랐던 네. 사실입니다. 이게 다운, 이 오리털과 거위털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구스, 뭐 품질 때문에 구스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전해드린 뉴스는 이제 뭐 유럽산이라든가 외국산에서는 구스 100%, 즉 거위털 중에서도 솜털 100%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네. 그 솜털과 깃털의 비율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대 4라든가 예. 뭐 8대 2, 솜털이 80%, 네. 깃털이 20%인데 엄청 비싼 건데요. 네, 이불 중에서 지금 가장 비싼 게 저 솜털 100%입니다. 거위 오. 솜털. 그래서 고가에 팔리고 예. 있는데요. 어제 전해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이불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거위 솜털 100%로는 만들 수가 없다. 아, 즉,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위 솜털 100%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거위 솜털이 막 너무나 가벼우니까 예. 그대로 하면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실오락이라든가 아니면 넣어야 깃털이 되는군요. 일부러 들어와서 중심을 잡아서 이것을 아. 이불이라든가 옷 속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00%라는 애초에 자체를 만들 불가능한 수가 이제 거였네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따박따박 지켜서 네. 아예 이제 솜털 100%가 안 나옵니다. 뭐 90%대 10%. 네. 근데 유럽산 같은 경우에는 그 90%를 이 정도면 100%다라고 인정을 해서 유럽산 제품들은 거의 이 구스, 거의 솜털 100%의 표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야, 이게 솜털이 100%야 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러겠네요. 구입을 예. 하는데 예. 막상 구입하고 나면은 지금 어제 나온 뉴스에 예. 속았다, 뭐 사기당했다라는 느낌밖에 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뚜렷하게 처벌을 할 기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산 기준으로 100%가 표기가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네.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불을 제대로 좀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비율을 보시고요. 이게 국산인지, 그러니까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를 확인하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 거위 솜털 깃털 비율에서 100%라고 나왔을 때 이게 100%로 표기됐다 하더라도 이제 90% 혹은 그 이하겠구나라고 일단 파악을 하시고 가격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솜털 깃털을 정확히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거위 솜털 100%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똑똑하게 이런 네. 정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건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솔직하게 네, 이렇게 투명하게. 표기하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를 소독할 때 쓰는 의료용 소독제가 있죠. 이번에는 이 식품 첨가물을 의료용 소독제라고 속여서 판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료용 기구 중에서는 일회용품도 많이 있지만 네. 그걸 쓰고 또 쓰는 뭐 그런 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척해서 소독해서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신장 투석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소독한 후에 다시 써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의료용 소독제입니다. 네. 근데 어제 적발된 사례는 이 의료용 소독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방 청소할 때라든가 그릇 닦을 때 쓰는 이 가정용 세척제,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평소에 세척제, 일반적인 세척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을 바로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서 팔았다라는 건데요. 저 의료용 소독제와 일반 소독제의 차이의 그 살균력의 수준은 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그렇겠죠. 10배 아. 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주방 청소하는 저것도 강하니까 저걸로 네. 닦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혀 저걸로는 이 세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용 기구는 이제 특수 소독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에서 판 의료용 소독제, 가짜 의료용 소독제가 이때까지 팔린 게 모두 7만 개, 야. 사용한 병원이 59곳에 지금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로 병원의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용, 가짜 의료용 소독제는 진짜보다 가격이 반값, 그 이하거든요. 3분의 1. 그럼 싸니까 알고도 썼다는 알고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확률이 왜 이렇게 높네요. 싸지 하고 의구심을 가졌을 텐데 일단은 저 가짜 소독제를 사용을 한 것으로 지금 같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일단 제조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 네. 8명인데 입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앞으로 물게 될 텐데 네. 문제는 그 59곳, 60곳에 달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도 지금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이 병원을 처벌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병원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입증을 해야 그래야 되는데 되네요. 예. 이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요. 제가 봐도 3분의 1 가격의 의료용 소독제가 들어오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도 좀 함께 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현재 세계 1위의 공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이 되면 1공항터미널에 이어서 제2공항터미널이 오픈이 됩니다. 바로 1월 18일 공식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 18일에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공항터미널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죠. 천장을 높여 한층 쾌적해진 공간에 무인 체크인 기계가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기계를 조작해 직접 탑승권을 뽑고 무인 수화물 처리기를 이용하면 짐도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탑승권과 수화물표를 발급받아 뒤편에서 짐을 붙이기까지 2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원통 모양의 전신 검색기를 도입해 보안 검사 시간도 줄였습니다. 다음 달 18일 공식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수화물 처리 속도가 지금의 터미널보다 4배 빨라 입국대 짐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켜면 공항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탑승 시간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터미널까지 거리도 기존 터미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한항공과 델타, 에어프랑스, KLM을 이용하는 승객은 내년부터 제2터미널에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채널A 박수희입니다. 이번에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네. 노인은 잠이 없다, 미인은 잠꾸러기다 라는 이 두 말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네. 연관성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미인이 되지 못하고 네. 또 노화도 불러일으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은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내가 건조해지고 또 코가 마르고 그러다 보면 코를 고느라 잠을 좀 설치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잠에 못 들고 자다가 뒤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면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의 노화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잠 못 자면 늙는다. 젊음을 위한 숙면 프로젝트입니다. 네. 잠 잘 자고 젊어지는 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윤석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박혜정 테라피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 김태욱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굿모닝. 네. 오늘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뭘 가지고 나왔나? 오늘 베개를 가지고 나왔네요. 자, 오늘의 주제 수면과 노화. 잘 자야 된다는 말은 어쨌든 잘 아는데
왜 잘 자야 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네. 8시간 자니까. 네, 그렇죠. 잠은 낮에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치열하고 팍팍한 그 생활에서 꿀잠 자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내일을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회복을 위해서라면 잠을 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럼요. 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잠이 참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잠하고 노화하고는 어떤 또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점에 관해서 영국의 런던 수면센터에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 한 여성한테 잠을 자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피부의 변화 상태를 봤는데요. 예. 사진 보시면 그 지금 오른쪽에 왼쪽이 왼쪽에 8시간? 보이는 사진이 예. 네, 하루에 8시간 잠을 잔 모습이고요. 네네네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하루에 6시간 잠을 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오른쪽이 더 초췌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두 사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야,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네, 하루에 2시간 네. 차이가 있네요. 네, 하루에 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네. 이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8시간 수면을 했을 때 6시간을 수면한 경우보다도 네. 주름이 45% 정도 덜 생기고요. 네. 기미는 13%, 그리고 붉은 기운은 약 8%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다 잠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게 네. 그냥 어디 갑자기 아파서 얼굴이 많이 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저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에는 기력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줍니다. 근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네. 그 세포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피부가 그렇게 되면 탄력을 잃게 돼요. 그럼 네. 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처지죠. 그렇죠. 처지고 잔주름 생기고 네. 칙칙해지고 네. 거칠거칠해지고 네. 이게 피부 노화의 지수를 높아지게 해주는 거죠.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자고 싶어. 근데 잘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절대적으로. 네. 자,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주름에는 역시 보톡스지. 뭐 이러면서 이제 시술을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절대 네. 그 피부 표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잠을 잡는 동안 이 수면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분절 수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립 프랙먼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잠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 피곤하다는 증상 이런 거 말고도 피부 노화 또 몸의 전체적인 그 노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텔로미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네네.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네. 이 끝부분이 작을수록 노화라든지 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불안정한 수면 상태를 자주 보이는 사람의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면 예.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수면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정한 수면을 자주 겪고 또 그런 수면 장애가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예. 조기에 검진을 받으시고 네.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네. 해결책은 아니다. 예. 네, 역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잠을 잘 자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맞아. 다르잖아요. 네, 예. 성인이라면 보통 7시간 이상 자는 게 중요해요. 7시간 일곱 이상. 네. 네. 근데 최근에 한국 갤럽의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수면 네. 시간이 7시간이 미만인 사람들이 54%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예. 우리는 연령별로 자야 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수면 부족 국가예요. 예. 그래서 불면증이 시작이 되면 신경질적이죠, 만성 피로 오죠, 네. 무기력해지죠.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불면증이라는 게 오는데 불면증은 중노선 남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남성들의 호르몬 변화가 서서히 발생해 갱년기를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호르몬이 갑자기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서 노화가 급속하게 발전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그 연령대별 권장 수면 시간이 나왔는데 신생아는 정말 하루 종일 자는군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자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경우부터 해가지고 노인도 보니까 7, 8시간을 주무셔야지 된다는 게 지금 권장 수면 시간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흔히 나는 아침잠이 없어.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우리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솔직히 잠이 오지 않아도 강제로 이렇게 좀 잠을 자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 잠을 많이 자는 시간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그건 바로 잘 자는 겁니다. 질? 네,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 잠만 잘 자도 사실은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시간, 8시간을 자잖아요. 아침에 한 3, 4시간 자고 한 저녁 때 한 4시간 자고 이렇게 해서 7, 8시간을 채우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태욱 씨, 그건 어떻게 되나요? 낮잠은 엑스트라예요. 시간이 포함이 안 되는 거구나. 누가 낮잠을 거기다가 칩니까? 저는 낮잠 한 3시간 자고도 밤잠 더 자요. 꾸준히 자야 되는구나. 보통은 10시에서 2시까지 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그다음에 피로가 회복되기 때문에 쭉 7시간을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아침 방송이 있거나 새벽에 나오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씩 2시간씩 주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김태욱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굉장히 거죠.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저도 사실은 매일 아침 생방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면은 생방 끝날 때까지는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무거워. 이런 경우 이제 이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다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좀 찌뿌둥하고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난다면 이게 나도 모르게 생긴 그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진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문진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6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한 4개 정도 이상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수면 장애를 겪고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번 6가지를 항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정신이 맑아진다. 제가 그래요. 저요. 벌써 2명이 해당됐고요. 두 번째는 심야에 TV나 라디오를 즐긴다. 제가 많이 봐요. 맞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자랑은 아닌데. 평소에 카페인 음료를 즐긴다. 저는 이건 안 해요. 그리고 제가 3번 해당되고요. 밤만 되면 야식을 즐긴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밤만 되면 야식이 희한하게 맛있죠. 맛있어요. 라면 특히. 그리고 5번 스트레스를 대부분 많이 참으시죠. 그렇죠. 현대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 그때그때 풀고 풀 삽니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6번째는 휴식을 취해도 피로하고 손발이 차다. 이런 경우까지. 자, 6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이상이면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한 3가지 내지 4가지에 들어가네요. 12시 정도. 그러니까 밤만 되면 저는 정신이 맑아지고 막 탬버리를 흔들고 싶고. 심야에 자기 전에 소파에서 습관적으로 TV를 많이 봐요. 밤에.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야식도 좀 들리고. 맞아요. 왜냐면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야식을 딱 먹고 나면 포만감이 오면서 잠도 잘 오거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해도 그러잖아요. 피로하고. 야, 이건 보통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4가지 이상은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조금 전에 그 최혜정 아나운서가 그 밤에 잠을 잘 때 잘 안 오면 야식을 하는 야식에도 그렇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불규칙한 수면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콜라라든지 커피 같은 거를 오후 늦게 섭취하는 건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저녁에 야식을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저녁에 야식을 하게 되면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뭐 3시간 내에 뭐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위산이 자꾸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라는 게 분비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덜 분비되게 하죠. 그러니까 코티졸이 올라가면 렙틴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떨어지면 내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다고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식하게 되고 비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이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삼가해 주셨으면 제가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결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저도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녁에 뭘 먹고 자니까. 이야. 근데 저는 저 두 번째도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심야에 TV, 라디오를 즐긴다. 그냥 자면은요 시계 초침 소리가 다 들리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텔레비전을 켜고 소머즈. 네, 차라리 텔레비전을 켜고 좀 덜 심심하게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맞아요. 쫙 심심한 점을 취하다가 노래도 자면은 들리고. 그게 안 들린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심리적인 영향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밤에 TV나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계열의 광원인 블루라이트를 자주 노출하게 되면은요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눈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았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블루라이트의 분자가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수면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스트레스를 참거나 손발이 차도 수면 장애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5번, 6번인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화를 참으면 이게 불면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그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면증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 잠을 자는 동안 사실 스트레스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포 회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잠을 못 자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반대로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잠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또 그 손발이 차지는 그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단 부위로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내가 잠을 자도 이 피로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 장애로 빠지기가 쉬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양말을 신고 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발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수면 장애일까 아닐까 그 항목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6가지 나도 모르는 새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 한번 항목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이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나는 수면 장애가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수면 장애를 안 겪고 잘 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포근한 베개랑 이불이잖아요. 근데 이 베개가 노화에 영향이 미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잘 때 이렇게도 잤다가 저렇게 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잘못된 자세로 자게 되면은 수면 장애가 오게도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잔 자세보다는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자세가 도대체 어떻게 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침대에 있는데 제가 한번 누워보실래요? 어떻게 자는지를 보고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좀 판단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주무시는지. 준비한 거 첫 번째는 일단 저 사람 자려고 양말도 벗고 왔대. 발도 벗고 왔어요. 보통 주무시는 자세로 한번 편하게 누워보세요. 저는 베개가 베개가 일단 좀 길어요, 이거보다. 길어서 이렇게 자고 침대도 이거보다 넓겠죠. 그죠? 살짝 이렇게 접어서 베개를 베기도 하고요. 자다 보면은 이 베개가 다리로 내려와 있고 저는 이러고 자요. 이러고. 뒤척이면서 자는 스타일. 네, 이러고. 자, 이게 좋은 습관도 있으시고요. 또 좋지 않은 습관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거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경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척추, 또 이 고관절이 다 일자가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있는데요. 틀어지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닿게 되면 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이 밑에 이 어깨 넓이만큼의
베개를 꼭 베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 편해요. 이때 주의할 거는 이게 너무 목이 이렇게 들려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밑으로 와서 꺾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되되 이 목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받쳐줄 수 있게 좀 넓은 베개를 베시는 게 좋고요. 확실히 뒤에서 보기에도 아까 목이 편해 꺾이니까 보여요. 얼굴도 추해지더라고요. 그게 네, 마찬가지로 잠을 또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리 사이에 저렇게 베개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건 좋은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바닥에 아래쪽 다리는 평평하게 닿고 있지만 위쪽에 있는 다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목이 꺾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허리 부분이 꺾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이만큼의 베개를 받쳐주시면 전체적인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저는 근데 자다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서 어떤 날은 이렇게 자다가 다음 날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반대로 자요. 그래서 한쪽 어깨가 계속 이렇게 결리더라고요. 이게 그 번갈아가면서 주무시는 거는 옆으로 주무시는 습관에선 좋은 습관이신데 원래 허리를 바르게 허리에 부담을 덜 주려면 사실 바로 자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옆으로 주무실 경우에는 이렇게 베개를 베거나 아니면 다리 사이에 또 어떤 물체를 넣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습관이라고 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태욱 씨가 처음에 잠을 잘 때 보니까 새우처럼 좀 구부려서 자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천장을 보고 자지만 막상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 비슷한 자세로 몸을 굉장히 구부려서 자는데 이것 또한 역시 안 좋은 습관이죠. 이게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자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자는 게 허리에 그 부담을 제일 적게 주게 되는데요. 이 자다 보면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또 팔이 가슴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슴에 이제 좀 부드러운 베개라든지 아니면 좀 큰 푹신한 인형 이런 거를 안고 주무시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팔이 가슴을 압박하는 거를 조금 예방해 줄 수 있고요. 또 팔이 눌리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세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옆으로 자는 자세였으니까 잠시 후에 이제 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저 박혜정 씨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오해인가요? 어떤 거? 옆으로 누워 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세요. 수면 무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있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런데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중력으로 인해서 처졌던 부분들이 탄력이 없어지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술, 눈가 이런 부분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탄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자다 보면은요 비대칭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면할 때 눌린 자국이 있는데 이게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주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누웠을 때 바른 자세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내려가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들려도 안 되는 오른쪽처럼, 거고, 너무 우리가 보면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뒤에 있는 뼈가 평행으로 일직선이 돼야 좋은 자세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자세를 우리가 바로 하고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이 좋은 자세를 바로 유지하고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역시 그 베개만 잘 베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베개를 벨 때 이 높이 조절을 잘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보통 잠 잘 때 내가 편안한 베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베개를 베죠. 높이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않죠. 사실은. 베개에 좀 의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옛말에 고친 단명이라는 말이 있죠. 베개가 높으면 베개가 빨리 높으면 죽는다.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이게 베개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너무 높게 되면 쉽게 말하면 고개가 앞으로 꺾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눌리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을 자도 회복이 되지 않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친다면 얘기하셨지만 저희 아내는요 뒷장구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 닿는 베개를 해요. 저는 그걸 베잖아요. 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낮아도 문제 아닌가요? 네. 베개가 이렇게 낮아지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고개가 들릴 들려지겠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호흡이 어떻게 되죠? 위로 나오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면 코를 심하게 골 수가 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그 체형에 맞는 베개를 베면은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도 좀 줄일 수 있고 수면 시간이 15%나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자기하고 맞는 베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바로 누워 잘 때도 그러니까 베개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높이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지금 나가볼까요? 아까 이게 역자세였고 지금은 이제 바로 누웠을 때 자세, 베개 높이를 한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형 아나운서는 제대로 자려고 나온 사람인데 네. 잠옷을 수면 입고 바지는 왔어요. 안 입고 나왔네요. 다행히. 잠옷을 입고 왔어야 돼. 근데 저는 베개는 이렇게 좀 보드라운 거를 좋아하지 높이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런 높이를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그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보통 16cm에서 18cm 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아, 그걸 누가 자로 잽니까?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 팔베개 했을 때 이 팔뚝 정도 베개가 높이. 보통 제일 맞는데 그것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이런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적절한 자기 베개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베개 높이를 측정해라. 네. 이 보통 이 수건을 이렇게 한 번 정도 접으면 그 두께가 한 1cm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다시 한 번 접으면 2cm 정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접은 수건을, 그러니까 이걸 두 번 접은 수건을 6장을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2cm네요. 네, 12cm 정도가 되죠. 12cm를 먼저 베봐요. 네, 그래서 먼저 베보고 느낌이 어떠신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살짝 이렇게 턱이 당겨지는 느낌인데요. 네. 자, 이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당겨지면 높이를 빼야 되는구나. 하나 빼는 거죠. 수건은 일정하니까 두께가. 편하긴 한데 하나 더 빼면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출연료 받고 치료 받고. 좋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베개 이 수건을 접어서 그 높이를 더 포개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 머리에 맞는 높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4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한 8cm 정도 되는데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 주의할 거는 이 수건이 너무 머리 뒤쪽으로 와서 고개가 이렇게 꺾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안쪽으로 오면서 고개가 제껴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우리 머리 뒤에 소위 말하는 후두부라고 하는 부위,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위, 그 부위를 받칠 수 있도록 해놓고 이 높낮이를 조절을 하시면 자기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맞추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짱구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납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머리 중앙에다가 그렇죠. 수건을 베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베개를 대야 되는 건데 수건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몇 장을 댔을 때 내가 편안한 자세가 되는지를 본인이 느껴보면은 가장 자기에게 이상적인 베개 높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 김태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4장 정도였으니까 8cm 정도 되는 베개의 높이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맞으니까요. 확실히 목에도 부담이 덜하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베개 높이에 따라서 왜 편안함이 달라지는지 이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적절한 베개 높이를 찾게 되면은요. 우리 머리 무게가 대략 한 5kg에서 6kg 정도가 되는데요. 머리가 굉장히 무겁네요. 생각보다. 개인 차이도 좀 있죠. 저는 한 7kg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베게 되면 그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이 힘을 받는 게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베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머리에 베개를 베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생각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엉뚱한 상상이기도 한데 뭐죠? 머리 뒤에 왜 세팅을 다 하잖아요.
그 어디 가면은 베개를 베면 머리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머리도 안 눌리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를 그 이렇게 촘촘한 이것들 있죠. 이렇게 받쳐주는 촉수 같은 것들.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박히게 베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받쳐주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이런 그 엉뚱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무게 중심이 좀 여러 개로 분산이 돼야 예. 편하게 잘 수 있다라는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좀 상식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잘 자고 있을까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요. 이 추운 겨울 두꺼운 이불로 따뜻하게 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기장판도 틀어야 되고요. 예. 과연 당연할지? No? 왜죠? 이건 그 겨울에 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그 몸이 따뜻하니까 잘 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두꺼운 이불을 덮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몸에서 나온 땀이라든지 이런 게 배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예, 우리 보통 그 알몸으로 자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알몸으로 자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네, 뭐 느낌이 좋긴 합니다만,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침실의 온도는 사실은 좀 더운 것보다는 약간 서늘한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특히 겨울철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땀이 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저체온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체온증보다는 그 수면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잠을 자기가 쉬워지게 되는. 땀을 흘리면? 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서늘하게 하지만 잠옷은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는 게 좋다. 네,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 전에 기상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철저합니다. 꼼꼼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김현욱의 굿모닝을 못 하게 되고. 근데 정답은 이미 노예예요. 노예요? 예. 네. 제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잠들기 전에는 네. 우리 몇 시 일어나야지? 몇 시 알람 맞췄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걱정거리예요. 그거를 스트레스 없애야 받는 해요. 거죠?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꼭 깨요. 꼭 깨서 또 지금 몇 시일까? 불안하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네. 자기 전에 막 몇 번씩 확인하는 거는 금물이다. 네, 그래서 저는요, 네. 간혹 새벽에 깨잖아요. 근데 네. 한 2시, 4시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야, 10시야, 지금은. 네. 막 이렇게 네. 저 스스로 계속 저를 누르는 거죠. 10시야. 나는 7시간 네. 충분히 잘 수 있어.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자면 진짜 7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네요. 예, 네. 자기 암시, 자기 네. 최면을 걸어가지고. 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시작이 반. 일단 누워야 잠도 온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누워야 자죠? 말이니까요. 양세잖아요, 보통. 잠 안 오면. 네, 정답은 다 노네? 다 노네요. 네. 사실 잠이 잘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예. 돌아다니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은 가능하면 피하고 또 그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눕지 않는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잠자리에 들었을 때 15분 이상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차라리 일어나셔서 네. 뭐 명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다른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 내가 수면에 빠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고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잠을 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일어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일어나는데 네. 침대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상이 있는 여러 데서. 환경 자체를. 네네. 아침에 일어날 때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잠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주무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네.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럼 이중창을 설치하시면 너무 좋고요. 네. 귀마개 하시고 주무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십니다. 침대는 야, 완전 여러 가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죠. 만들어라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네. 찾아보는 예. 것도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몸이 쑥 늪에 빠지는 것처럼 쑥 빨려드는 침대에 자니까 포근한 느낌을 가진 적도 있어요. 물침대 아닌가요? 물침대. 빙고. 본인만의 이게 쑥- 쾌적한 환경을 찾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수면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불면증 걸린 사람들도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최 원장님 나와서 나가보죠. 해주시죠. 네. 네.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불면증 걸린 사람도 눕자마자 잠드는 방법. 이게 뭘까요? 예, 일단 오늘 베개도 하이라이트네요. 보이고요. 제가 네. 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네. 쓰리백의 쓰리평행, 쓰리베개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쓰리평행, 쓰리베개. 네. 네. 베개를 3개를 똑같은 방향을 놓고 잠을 자는 방법입니다. 아. 네. 첫 번째는 머리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베개 2개를 무거워요, 쳐서 무거워. 놓는데 네.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깨를 받쳐줄 수 있고 요 홈 있는 부위가 머리에 걸리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에 있는 경추 부위가 비교적 조금 바르게 펴질 수가 있게 되죠. 네. 뜨는 공간이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깨까지 다 밀착이 돼서 머리가 목 부분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주무시게 하는 방법. 보기에도 굉장히 안정돼 보이네요. 네, 이게 첫 번째 베개입니다. 아. 1번이고요. 예. 세 개의 베개 중에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김태우 아나운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잘 때도 이 머리가 아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적당한 높이로 누워보세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머리가 꺾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높이에 맞게 어깨 넓이만큼의 베개를 놔서 높이에 맞게. 네,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사이에는 베개를 하나 넣어서 고관절이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머리 밑에 뱉는 게 두 번째, 그 쓰리 베개 중에 두 번째 베개고요. 예. 다리 사이에 끼는 게 쓰리 베개 중에 그 세 번째 베개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3개 베개고. 예.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렇게 베개를 껴주는 게 아까 좀 유지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옆으로 잘 때는 그 바닥에 있는 다리는 괜찮지만 위쪽에 올라와 있는 다리는 떨어지게 되죠. 네. 위쪽에 다리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이에 적정한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좋은 잠자는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태욱 씨 잠드신 거 아니죠? 너무 시끄러워요. 자야 되는데. 아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개 베는 법. 근데 쓰리평행, 쓰리베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베개를 3개를 활용하는 줄 알았는데 베개를 3개를 쓰는 건 아니네요.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세 종류의 베개 이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쓰리베개라는 게 종류별로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아까 그거는 굉장히 유용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라라는 얘기는 하는데 베개를 이렇게 좀 층층이 겹쳐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얹는 방법은 굉장히 좀 참신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평행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얇은 수건을 여러 장을 겹쳐서 비슷한 효과.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는 법은 알아봤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박 선생님, 네. 어디 한 군데를 꾹 눌러가지고 그럼요. 편안하게 좀 잘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평온 스위치라고 해서 네. 4군데만 누르면 완전 진짜 깊게 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제가. 본인이 할 거예요. 똑바로 앉아보실까요? 네. 앉으시면 이렇게요? 여기 발을 먼저 보시면은요. 네. 발 지압법인데요. 네. 여기 복숭아뼈 밑쪽으로 해서 네.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의 네. 혈인데요. 이 혈이 조회혈이에요. 조회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엄지를 이용해서 누르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10번 정도. 하나, 오. 둘. 잠깐만, 그 부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회열이라고. 네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보면은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아, 이쪽으로 할까 봐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복숭아 뼈가 있잖아요. 네. 이 밑쪽에 움푹하게 들어간 혈이에요. 네. 이 혈을 엄지를 이용해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약간 찌릿찌릿해요. 아프네. 맞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 복숭아뼈 근처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다리 붓기도 부종도 많이 좋아지고 다리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한번 펴보셔서 흔들어 보세요. 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어떠세요? 오, 확실히 좀 편해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심장에서 먼 곳은 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딜까요? 손끝. 네, 그쵸. 네. 손끝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곳, 손발이 차기 쉬우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을 좀 눌러줘요. 네, 그래서 마사지실에서도 실제적으로 손발을 마사지 해주는 이유가 네. 말초신경의 순환을 위해서거든요. 예. 이렇게 손바닥을 딱 피면 네 번째 손가락에서 쭉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손목을 만나는 부분. 여기가 신문혈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10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얘도 약간 오므려져요. 셋, 신문혈, 넷, 여기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심장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피를 네네. 빨리빨리 돌기를 해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손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떠세요? 오.
확실하게 어떤 게 더 낫다는 아닌데 네. 이쪽이 오므리는 데는 조금 더 가벼워요. 네, 이 가벼움이 있다는 거는 무거움이 있다는 건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고 가벼움이 있다는 거는 이미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네. 자, 손발 혈을 우리가 짚어봤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발이 찰 수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네. 이 부분에 중요한 혈을 좀 눌러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손발에 있는 혈만 알려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목 뒤, 눈 쪽, 이런 쪽에도 혈들이 있네요. 있더라고요. 네, 목 뒤에는 풍지혈이라고 해서 두통이 있을 때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눈은 피로감이 많잖아요. 그럴 때 눈썹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 눈의 피로감을 없애주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저희가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잔다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수면을 여러분께서 아주 풍요롭게 활용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수면의 질을 통해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 원장님께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느라고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잠을 자게 되죠. 네. 그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습관을 잘 익히셔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혜정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요, 테라피스트로서 마사지는 본인의 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도 만져주고 발도 만져주고 남편도 만져주고 부인도 만져주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싹 트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 그리고 중요한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스페셜한 음식은 꼭 있다. 제주도 특산물 은갈치, 전라도 전주하면 비빔밥, 또 강원도 횡성의 한우구이까지. 오늘 찾아온 곳은 탁 트인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동해와 맞닿은 강원도 삼척시. 과연 삼척을 대표할 메뉴는? 삼척하면 수산물이죠. 쭈꾸미 삼겹살 나왔습니다.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 쭈꾸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이 만났다. 양념 쭈꾸미와 삼겹살이 철판에서 뜨겁게 달아올라 삼겹살까지 빨간 옷을 입게 된다는 쭈꾸미 삼겹살 납시오. 바로 이것, 한국인의 취향 저격 매콤한 쭈꾸미 삼겹살 볶음. 매콤한 맛을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곧바로 입속으로 치킨.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쭈꾸미 삼겹살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쌈. 깻잎과 무쌈, 여기에 김 한 장 더 추가요. 그리고 쭈꾸미와 삼겹살을 올려준 후 매운맛 떨어질 천사채 무침을 넣어서 먹어주면 매콤한 양념과 채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자동으로 쌈 채소의 가는 손 멈출 수가 없다. 자꾸 다이어트가 안 되는 따끔한 맛. 맵고 달짝지근한 맛도 있으면서 매운데 달아요? 요리를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향 쭈꾸미라 했는데 그 맛이 확실히 좀 틀리네요. 매운맛과 감칠맛? 여기에 불량까지 더한 쭈꾸미 삼겹살의 비밀은 바로 주방에서 벌어지는 불쇼. 에고 머니나 한 이렇게까지 화끈하게 볶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불맛을 내면은 쭈꾸미의 잡내도 잡아주고 손님들이 더 이렇게 감칠맛 나게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한 거예요. 불향으로 감칠맛 입은 양념 쭈꾸미 볶음. 탱글탱글하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는 쭈꾸미의 비결은요? 쭈꾸미 첫 손질에서부터 신경을 다 쓴다는 사장님. 살살살살
어린아이 달래듯이 주꾸미를 흐르는 못에 깨끗하게 씻어준 뒤 쟁반에 받쳐 냉장고로 들어간다? 아니, 냉장고에 넣는 이유가 있으세요? 물기도 빼고 숙성도 시키고 이러면서 더 이제 탱탱한 맛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사장님의 노하우에 따라 딱 알맞게 물기 빠진 주꾸미는 이젠 양념장과 만날 차례. 화끈한 맛 책임질 고춧가루에 간장, 물 넣어준 뒤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소스통. 이곳만의 비법이라는 이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자, 우리의 제작진 한 입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진해. 매실 아니에요, 이거? 매실주예요. 단맛도 더해주고 감칠맛도 더해주고 그리고 뭐 주꾸미의 잡내도 없애주고 그러려고. 잡내 잡을 매실주까지 추가해준 뒤 손으로 쓱쓱 버무려주면 양념장 완성! 이제 프라이팬에서 초벌로 양배추, 양념장과 한번 볶아준 뒤 화끈하게 파이어! 불놀이 해주시면 텁텁함이 남지 않는 깔끔한 매운맛과 불맛 흠뻑 뺀 쫄깃한 식감의 주꾸미 볶음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삼겹살과 함께 올려 손님상에 한 번 더 볶아주면 씹는 맛 2배, 맛도 2배, 삼겹살과 주꾸미의 환상 조화.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칼로리가 높지만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요. 주꾸미 같은 경우 익혔을 때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이기 때문에 삼겹살의 지방과도 잘 어울리는 궁합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맛 당기게 하는 불향 입은 주꾸미 볶음. 매운맛을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그냥 먹어도 오케이. 콩나물, 무생채 등 각종 나물과 함께 비벼 먹어도 좋다.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매력 만점인 주꾸미 볶음. 에잉, 둘이 먹다 혼자만 먹고 싶어지는 입맛. 탱글탱글 씹는 식감과 매운맛이 입안 가득 느껴진다. 겨울철에 저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몸도 찌뿌둥하고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매콤하고 이런 거 먹으면은 이렇게 먹고 나서 땀도 좀 이렇게 나고 먹고 나면은 몸이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 여자들 피부는 되게 좋잖아요. 뭐가요? 쭈꾸미가요. 쭈꾸미 드셔서 피부 좋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제한 시간 15초. 시작! 자, 매운 음식 만드는 주꾸미 집인데 더 맵게도 할 수 있고 바닷가도 보시고 다시 해야겠다. 다시 없어요. 다시 3초. 없어요. 네? 다시 합시다. 없어요. 끝났어요. 15초 진짜 빠르네. 불향 가득 머금은 매콤한 주꾸미 볶음. 그냥 먹어도 쌈 싸 먹어도 비벼 먹어도 맛있는 주꾸미 볶음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쭉!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지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높긴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농산물도 명품화되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에서는요. 전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우리 농식품을 만나러 충남 천안과 전북 남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넓은 배밭이 장관인 충청남도 천안시. 이곳에 달콤한 맛으로 글로벌 명품이 된 과일이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전라북도 남원시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채소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천혜의 비경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명산 지리산의 웅봉고원. 이곳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며 효자 노릇을 하는 복덩이가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무성한 푸른 잎과 노랑, 빨강, 초록, 고운 빛깔을 자랑하며 튼실하게 자라고 있는 이 녀석,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중이세요? 파프리카 수확하는 중이지. 파프리카요? 네. 이게 우리 지역의 복덩이야, 복덩이. 왜 복덩인가요? 이걸로 해서 우리 애들 다 학교 졸업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했지.
특히 남원시의 파프리카 농가는 친환경 시설과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덕분에 맛 좋은 파프리카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사과보다 월등히 많은 비타민을 함유한 파프리카. 이 남원시의 파프리카는 남다른 발육으로 그 맛과 식감이 일품인데요. 진짜 달다. 한번 먹어봐. 이건 고랭지 거라서 진짜 달고 맛있어. 오늘 진짜 단일 파프리카 이렇게 단 거 처음 먹어보는데요? 여기는 고랭지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겁나게 달아.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자라 선명한 색상과 두꺼운 과육을 지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게 장점입니다. 덕분에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수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파프리카 농지 인근의 한 유통센터. 이곳은 한데 모인 남원시의 파프리카 중 뛰어난 품질의 파프리카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보며 수출할 파프리카를 엄선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수출용 파프리카 선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파프리카인가요? 어떤 게 좋냐고요? 이게 골도 4개고 색깔도 선명하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품종과 재배 방법을 통일해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의 파프리카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한 남원시의 파프리카. 그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지금 전체 총 생산량의 3,500톤 중에 한 35% 정도,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은 100억 정도 되는데 35억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거기에 이익률은 농가한테 전량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이번에 찾은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배는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최근 천안시의 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국내 배 최초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건데요. 할랄 인증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 교도가 먹을 수 있는 식품에만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이슬람권에는 그 할랄 인증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천안배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그 이슬람권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마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뛰어난 품질의 배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최첨단 자동화 설비까지 들였는데요. 덕분에 배를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배를 스캔해 당도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수출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한 3,000톤 이상, 금액으로는 한 1,0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는 기침과 천식,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독인 보감에서도 배는 기침과 천식에 효과적이고 가슴에 열을 풀어주고 갈증을 덜어주면서 술독도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에 포함된 사포닌과 루테올린 성분이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을 멎게 해주면서 기관지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다른 맛과 품질로 농식품 파워 브랜드라는 명성을 얻게 된 남원시의 파프리카와 천안시의 배. 이 밖에도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전 세계에서 만날 그날까지 대한민국 농민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곳 인천광역시의 모든 것 오늘 스튜디오에 유정복 인천시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뭐 2017년 이제 마무리를 해가시는 상황 중에 계실 것 같은데 네. 현재 인천시는 쉽게 진행되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을 술술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시장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에 묻는다, 속 시원히 답해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씩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질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이것으로 뻥 뚫린다. 네, 뭘까요? 일반 도로로 뻥 뚫린다요? 예. 네, 경인고속도로 뻥 뚫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인천에서는 요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경인고속도로는 5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약 50년 전에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될 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의 대동맥 역할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천 인구가 50만 명이었고 네.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사실상 논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인구가 300만을 넘어섰고 이 경인고속도로는 6배가 주거지와 공업지역 이걸 중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발전의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기능을 일반 도로로 전환을 하고 이제 동서남북이 다 가통팔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원한 도심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이 바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 예전에 고속도로 시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50년이면 정말 반세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도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제3 고속도로까지 이제 3개나 생겼는데 사실 고속도로 주변이 많이 몰라보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변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천 출발점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약 10.5km 구간입니다. 요 인천 구간을 일반 도로로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럼 전환을 하고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의 이제 방음벽과 옹벽이 모두 철거가 되고 그러면 양쪽 측들을 이용해서 6차로를 만들면서 중심부는 공원, 녹지, 문화공간, 광장 이런 것이 조성되니까 얼마나 이제 생활 편익과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되면서 문제는 16개의 교차로, 즉 진입로가 생기니까 일반 도로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막혔던 장벽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좀 답답했는데. 그리고 이제 밑으로 문학에서 검단까지 고속화도로를 또 2024년까지 만들기 때문에 도로 기능은 살리면서 그다음에 지금 도심을 그 장벽처럼 있었던 그 방음벽, 옹벽이 모두 철거가 되고 일반 도로가 되는 인천에서는 그야말로 도심이 재생되는 획기적인 사업이 바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이네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 바닷길이 열린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무엇으로 바닷길이 열릴까요? 제3 연륙교. 근데 이 제3 연륙교가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이 사업이야말로 또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에 가는 교량 다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연육교는 영종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최접근, 짧은 다리고 서울 진입도 가장 빠른 이런 다리가 되겠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왜 못 해왔는가? 사실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가 민자 사업을 통해서 건설된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3연육교가 생기면은 당연히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교통이 분산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교통이 분산됨으로 따른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하고서 이게 왜 이렇게 10년 동안을 못하는가. 사실은 교량 건설비 5천억 원 이미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종과 청라에 그 도시 분양을 할 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이미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5천억이라는 돈도 확보해 놓고 여건은 있는데 이미 마련이 됐었네요. 문제는 손실 보전 문제를 갖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게 약 2조 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단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손실 보전이 발생되고 이것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드디어 제3연육교 건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설계부터 시작하도록 되시죠. 엄청난 성과를 내셨네요. 2025년 초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부흥을 이끈다. 또 뭘로 관광 부흥을 이끌까요? 복합 리조트요. 이것도 뭡니까? 우리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관광 문화 사업은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되고 또 인천으로서도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천 국제공항 항만이 있고 바다 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컨벤션 그리고 상업시설,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네요. 이 상당히 또 공항 영종에다가 3개를 전부 다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있는 이 복합 리조트 사업은 우리 국내에서 34개 도시가 유치 경쟁을 했지만 3개 모두 다 인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가 1단계 개장을 했고 2단계 사업을 이제 곧 하고요. 또 시저스 코리아라고 이번에 곧 얼마 전에 이제 착공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게 인스파이어 IR이라는 이제 복합 리조트가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3개 리조트가 다 완공이 되면 여기에 따른 고용 창출만 수만 명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엄청나요.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 또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크게 발전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천의 관광 문화, 산업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 경제 이런 것이 함께 발전해가는 획기적인 산업이 바로 이 복합 리조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강화도 남단에 의료관광단지 조성한다는 거는? 그리고 동시에 강화 남단에 의료 연구 관광 휴먼 메디시티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또 영종하고 다리를 놓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강화는 획기적인 또 발전을 기해 나가게 되고 또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발전해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갖고 계신 그 계획이라든지 프로젝트 자체가 어마어마한데요.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인천이 안고 있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정 건전화 문제죠. 그동안 인천시는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하로 또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1년에 이자만 4,500억 나가던 시였는데 이제 2,000억으로 뚝 떨어졌고 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이제 건전화돼서 인천은 이제 더 이상 부채 도시가 아닌 부자 도시다. 이런 전제하에서 각종 시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애인 정책을 시리즈로 이제 발표했고 내년도부터 이런 체감 지수가 있는 그런 인천시 정책이 대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여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부터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화 도시 그리고 교통과 문화와 경제와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인천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13일에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